평균 몸길이 20m, 무게 42톤에 달하는 고래상어는 세상에서 가장 큰 어류이자 대표적인 장수 생물로 꼽힙니다. 가장 오래 산 고래상어의 경우 그 수명이 130년에 이른다는데요. 일반적으로 몸집이 큰 생물체는 수명이 길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 고래상어의 장수 비밀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연구가 더욱 큰 의미를 갖습니다. 고래같이 생겼고 고래같이 먹고 살고 오래 사니까 비슷한 게 있겠냐 그걸 찾아본 거죠. 왜 고래상어가 오래 사냐는데 그 유전적인 걸 들여다본 거죠. 게놈 해독을 진행한 결과 유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수십억 개의 염기 서열을 얻어낼 수 있었고 이를 새로 조립해 32억 개의 염기쌍을 가지는 고래상어 표준 게놈 지도를 구축했습니다. 이때 게놈 지도란 유전자의 숫자와 위치를 나타낸 것으로 유전자 지도라고도 불리고 있죠. 네, 여기 표는 위에 이제 보시면 참조 표준 게놈 지도라고 해서 이제 그 말 그대로 지도입니다. 이 지도에 이제 어떤 참여자나 생명체의 이제 게놈을 비교를 해서 분석을 하게 되는 건데요. 네, 여기 지금 보면 이 텍스트 간의 이제 비교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매핑을 해놓은 상태이고 이걸 참조 표준 게놈 지도와 차이점을 이제 봐서 그 개체의 이제 유전형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고래상어의 유전체가 다른 생명체들의 것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게놈 지도를 통해 면밀히 살펴보는 과정인데요. 게놈의 크기와 최대 수명, 몸무게 등 수십 개의 항목에 따라 비교해 본 결과 한 가지 특징적인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하죠. 바로 고래상어의 유전체 중 인트론이란 영역의 길이가 다른 생물에 비해 월등히 길다는 점입니다. 유전체는 간단히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바로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엑손과 그 엑손을 제외한 영역인 인트론으로 나뉘는 건데요. 인트론은 원래 단백질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최근 들어 실제 유전체 조합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트론의 영역 중에서도 특히 텔로미어라는 것이 생물체의 노화와 큰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텔로미어란 염색체 맨 끝단에 위치하는 것으로 DNA가 복제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손실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마디로 DNA의 손상을 막는 방패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텔로미어는 세포가 분열할수록 점점 짧아지는데 이것이 극도로 짧아지면 세포는 고유의 기능을 상실하고 분열을 중단하면서 사멸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노화 현상인 것이죠. 이 텔로미어 길이가 짧아지게 되면 오래된 세포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세포가 이제 늙게 되게 되면 이 각 장기 속에 있는 세포가 물질 대사 기능을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장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텔로미어 길이를 통해서 노화 정도를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유레카! 파도가 연출된 섬이에요. 네. 이것도 레진을 이용한 시계입니다, 시계. 네. 한눈에 보기에도 고급스러움이 묻어나는 레진 아트. 그 쓰임새도 다양하다. 처음에는 투명으로만 만들다가 지금 파도를 연출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아크릴 물감을 조색을 해서 파도 연출을 해보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지금은 거의 바다와 같은 연출할 수 있는 기술들이 생겨서 미국으로 수출 중입니다. 그렇다면 최고급 레진 아트 테이블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우선 원재료인 나무를 고를 차례. 과연 어떤 나무가 선택될지. 블랙월넛이라는 나무를 고르고 있고요. 개들이 이제 치수 안정성이 좋고 색깔이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그 나무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이 나무가 오늘 변신의 주인공 되겠다. 우선 톱을 이용해 나무를 알맞은 크기로 잘라내고 나무의 표면이 부드러워지도록 갈아주는데 레진을 입히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 표면이 거칠면은 좀 마감이 안 좋기 때문에 곱게 표면을 연마해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곧바로 다음 작업에 착수. 그런데 레진 안에 의문의 투명 액체를 붓는 기술자? 이 액체의 정체는? 레진인데요. 레진의 이제 주 재료랑 그 레진을 경화시키는 이제 그 경화제를 섞은 거고요. 틀 성형하는 과정의 이제 전 단계입니다. 레진이 완성된 후에는 탈포기에 넣어 기포를 빼줘야 한다. 만약 기포를 제대로 빼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경우 제품의 품질이 저하되기 때문에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이제 네모난 틀 안에 손질이 끝난 나무를 넣고 그 위에 레진을 부어줄 차례. 조심조심 신중하게 작업을 진행하는데 그런데 이때 갑자기 나무에 불을 가하는 기술자. 아니 이러다가 타기라도 하면 어떡하려고요. 지금 계속 안에 있는 기포들이 나와서요. 열을 가해서 기포들을 터뜨리는 거예요. 방울방울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얘네들을 터뜨려주는 겁니다. 기포 제거를 마친 후에는 색상을 입힌 레진과 투명 레진을 층층이 부어주는데 하루아침에 완성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닌 오랜 시간 공들여 진행해야 하는 작업이란다. 레진이 굳으면 또 그 위에 또 투명이나 뭐 색깔들을 계속 적층을 해가면서 이렇게 완성도를 높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하이라이트. 파도의 포마를 표현할 차례. 굳은 레진 위에 하얀색 아크릴 물감을 톡톡톡 떨어뜨린 후 뜨거운 바람을 쏘아주면 마치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기분. 이게 열과 바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파도의 자연스러운 그 파도 연출을 하는 겁니다. 오랜 내공으로 아무나 따라할 수 없는 기술자만의 노하우라고. 뛰어난 실력으로 이미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까지 많은 사랑을 받는 중이라는 기술자의 레진 테이블. 유레카! 이 장롱을 안 쓰는데 신발장으로 활용하려고 신발을 잔뜩 이렇게 저 한번 봐도 돼요? 장롱이 나와 있네요. 이거 장롱이 아니고요. 원래는 장롱인데. 이게 신발장으로 사용을 하시려 여기다 두셨는데 이제 신발 칸이 없으니까 이렇게 밑에다 내려놓으셨구나. 어머니 신발이 왜 이렇게 많아요? 다 어머님 신발이에요? 혹시 냉장고에도 신발이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야. 아주 직구전에 냉장고에 신발장이 있겠어. 신발장을 하나 해드려야겠구나. 지금 어머님의 신발장에 신발을 다 꺼냈더니 대가족이 모였습니다. 제가 여기 신발 수납장을 어떻게 높이를 정할 것이냐, 자주 신지 않는 계절 신발 이런 것들을 제일 위나 제일 아래쪽으로 높이를 많이 줘서 조절을 할 거고요. 자주 꺼내 신는 사계절용 신발들을 가운데로 선반을 놔주려고 합니다. 350을 잡고 845, 438, 7, 50으로 거긴 경사예요? 여기 위에는 경사. 너무 높으면 위에 신발이 하나도 안 보이기 때문에 아이디어 상품이네. 선반 다 올렸어요. 이 선반 위에 두 단은 턱을 달아놨어요. 턱이 있기 때문에 이 구두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사선으로 주면은 손이 닿기가 더 용이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많이 수납 정리를 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구두. 와. 유레카! 신박사 역시 크기는 작지만 기능은 알찬 소형 위성을 개발하는 과학자인데요. 차세대 소형위성 1호기의 1대1 사이즈의 모델입니다. 화면에서 보면은 집채만한 사이즈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정말 작네요. 이제 1톤에서 2톤 되는 위성도 있고요. 저희 위성 같은 경우는 100kg 위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초로 탑재체 9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흰색은 별의 탄생을 규명하기 위한 탑재체가 되고요. 노란색 부분의 탑재체가 방사선이라든가 플라즈마가 지구 주변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그걸 관측할 수 있는 장치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우주 핵심 기술, 우주 기술 7개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차세대 소형 위성 1호는 우주에 있는 별들의 탄생과 소멸 과정을 관측하고 태양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방사선과 플라즈마가 지구에 미치는 영향도 관찰하며 그 밖에도 7가지의 우주 핵심 기술이 우주 환경에서 잘 작동하는지 검증 임무까지 부여받았는데요. 인공위성을 만들 때 인공위성은 특수 목적을 지향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매번 프로그램마다 다양한 위성 형상이 바뀝니다. 뭐 삼각형 형상이라든가 사각형 형상 또는 육각형 형상. 그럼 그 프로그램 만들 때마다 그런 배선 작업, 그것도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배선 하나가 5만 개 중에 배선 하나가 잘못 연결되게 되면은 우주에 올라가도 곧바로 고장이 나가지고 재기능을 못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모듈화 시켰고 표준화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 기간이 짧아지고 신뢰성이 확보가 된 거죠. 예, 저희 통합 전장 모듈로서요. 카드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카드를 탈부착하는 경우에 따라 위성을 설계하거나 제작할 때 A 카드를 꽂게 되면 A 위성, B 카드를 꽂으면 B 위성 되기 때문에 아주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융통성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통합 전장 모듈을 저희가 국산화시켜가지고 개발해서 현재 우주에서 잘 작동하는 걸 저희가 검증을 했고요. 현재 2년째 지금 아무 문제 없이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많은 기능을 담을 수 있는 건 모듈화 덕분입니다. 또한 인공위성의 무게를 대폭 줄이기 위해 소재를 바꾸는 도전적인 시도도 이루어졌는데요. 이게 지금 마그넷 사건입니다. 이게 가벼워서 한 톤으로 이렇게 들고, 예, 이게 만약에 마그네슘 대신에 알루미늄 만들었다, 이게 한 톤으로 못 들거든요. 근데 이건 마그네슘 소재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손가락 2개로도 들 수 있는 그런 경량한 소재를 적용했습니다. 오, 가볍구나. 예, 그렇습니다. 그 알루미늄 소재를 쓰게 되면은 강성은 상당히 보장이 됩니다. 단지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 무게를 줄일 수 있으면서 좋은 소재가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마그네슘 합금이라고 했는데 이전에는 쓰지 않은 소재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주 프로그램이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우주에서는 새로운 거를 트라이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한번 지상에서 만들어 우주에 올라가게 되면은 수리가 불가능합니다. 방법이 없죠. 그래서 우주에 적용되는 기술들은 웬만하면은 그 전에 있는 기술들 그대로 답습하려고 이러한 방식으로 설계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했다가는 저희가 이제 무게를 줄일 수 없고 부피를 줄 수 없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아까 모듈화, 표준화 시켜가지고 또 거기다가 소재도 새로운 걸 연구를 해가지고 다양한 실험을 거쳐가지고 저희가 만들어서 그러한 연구들 많이 해서 저희가 성공한 거죠. 유레카! 천연물 연구소의 최용수 박사팀은 최근 농촌진흥청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노화와 관련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토종 재래콩의 추출물에서 새로운 기능을 지닌 물질을 발견한 건데요. 알코올성 지방간, 아토피 개선과 함께 주름 개선 효과까지 지닌 신물질을 새로운 품종으로 개발한 겁니다. 기능성 콩은 국내외 4천여 점의 콩 유전체 중 400여 종을 표준으로 분석한 결과
A63이라는 물질을 추출한 건데요. 노란색 또는 황금색을 띠는 대부분의 콩과 다르게 항산화 성분을 지닌 기능성 콩은 검정콩에 가깝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기능성 콩 또한 동의보감에서도 약콩으로 기재되어 있는 쥐눈이 콩 계열의 검정콩인데요. 일반 콩보다 10배에서 20배 정도 높은 항산화 효능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콩의 주요 성분은 보통 단백질과 지방으로 알려져 있지만 천연물 속에는 우리가 아직 밝혀내지 못한 유효 성분들이 함유돼 있는데요. 이러한 유효 성분을 추출하기 위해선 먼저 콩을 분말 상태로 갈아 용매와 혼합한 후 초음파를 통해 분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얻은 기능성 추출물은 우리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재가공해 피부 노화를 막는 예방수단으로 활용하는 건데요. 기능성 콩의 추출물은 피부 노화 개선의 효과가 얼마나 될까요? 각각의 콩에서 추출한 추출물과 시약을 투여해 경과를 지켜봤는데요. 추출물에 의해 세포가 보호되는 쪽은 연한 초록색을 띠고 세포가 보호되지 않는 경우 점차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이를 통해 추출물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죠. 각각의 추출물 세포 보호 능력 실험 결과 콩자원 대부분 세포 보호 수치가 떨어지는 반면 기능성 콩의 경우 보호 능력이 월등히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세포 실험뿐만이 아니라 실제 동물 실험에서도 나타났는데요. 인공 자외선을 통해 광노화가 진행된 실험쥐에게 기능성 물질을 투여해 외인성 노화 개선 효과를 실험했습니다. (8주간) UV 조사량을 점차 늘린 후 콜라겐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는 어떨까요? UV에 의해 분해된 콜라겐이 다시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노화한 진피층 피부가 노화하기 전 상태로 재생한 셈이죠. 그렇다면 자연적으로 노화한 경우엔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어떠한 인공 조건이 주어지지 않은 자연 노화 실험쥐에도 추출물을 투여했는데요. 8주간의 시간을 두고 투여량에 따른 표피층 주름을 살펴보니 미세 주름으로 가득한 피부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레카! 이거는 꿀벌집으로 만든 밀랍이에요. 먼저 밀랍 덩어리를 프라이팬에 투하. 근데 이게 약간 향도 좀 나는 것 같네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향이 좀 나는데 알싸한 꿀 냄새가 날 거예요. 불이 너무 약하면 밀랍이 잘 녹지 않기 때문에 중불에서 녹이는 게 중요하다고? 녹인 밀랍이 천에 잘 스며들 수 있게 골고루 적셔주면 밀랍랩이요. 아직은 생소한 밀랍랩. 이걸 어떻게 쓰는지 봤더니 여러분이 이제 비닐랩과 이별을 준비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붙은 거 보이시죠? 밀랍의 끈적한 성질이 밀폐력을 높여준답니다. 얘는 계속 보수해서 수리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 천이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자, 또 다른 제로 웨이스트 아이템. 짠! 과일 열매같이 생긴 이것이 요즘 주부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아이템이라고. 비누나무 열매예요. 비누나무요? 네네. 영어로는 소포넛이고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무환자나무 열매예요. 어떻게 쓰이나 봤더니 소프넛을 물과 함께 넣어준 후 쐐깃쐐깃해주자. 어머, 보이시나요? 절로 거품이 생기는데 이걸 물과 함께 끓여주면 천연세제가 된답니다.
소프넛 껍질엔 천연 계면 활성제 역할을 하는 사포닌 성분이 함유돼 세정력도 우수하다는데 환경 오염도 줄여주는 똑똑한 세제. 깨끗하죠? 아까 기름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뽀득뽀득하게 잘 설거지가 됐습니다. 뽀득뽀득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 그리고 소프넛을 우려낸 물은 냉동 보관하면 더욱 편리하게 쓸 수 있답니다. 이런 것들이 생활 속에서 반영되어서 쓰레기나 플라스틱을 좀 줄이는 데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레카! (1446년)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쉬운 글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훈민정음을 반포했습니다. 당시 세종대왕이 만든 훈민정음은 자음 17자와 모음 11자, 총 28자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28자의 자음과 모음을 결합하면 엄청난 경우의 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 훈민정음은 현재 한글과 달리 쌍자음뿐만 아니라 새쌍자음, 기역으로 확장할 수 있고 모음도 기본 모음을 3회까지 확장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초성자음 17자, 중성모음 11자, 종성자음 17자를 최대 3회까지 합쳐서 음자를 만듭니다. 초성에 쓸 수 있는 자음수는 호자음으로 이뤄지는 경우 17, 쌍자음으로 이뤄지는 경우 17 곱하기 17, 새쌍자음으로 이뤄지는 경우 17 곱하기 17 곱하기 17로 이 세 가지의 경우를 모두 더하면 총 5219자입니다. 중성에 오는 모음의 가지수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1463자. 종성에 쓸 수 있는 자음수 또한 초성과 같이 5219자입니다. 따라서 초성, 중성, 종성으로 조합 가능한 음절수는 이 세 가지 경우를 곱해서 무려 약 398억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엄청나죠? 현대 한글의 경우 쓰임이 적은 글자를 제외한 자음 14자, 모음 10자, 총 24자로 정해졌는데요. 한글로 만들 수 있는 최대 음절수도 훈민정음과 마찬가지로 계산해보면 초성자음 19자, 중성모음 21자, 종성자음 27자로 총 11,172자를 만들어낼 수 있답니다. 이처럼 수많은 음절을 만들 수 있어서 글로 표현하지 못하는 소리가 없는 우수한 문자 한글. 그 위대함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죠. 그렇다면 한글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자음의 경우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5자가 기본 자음. 소리가 나오는 발음 기관과 발음할 때의 작용을 정확하게 관찰하고 그 모양을 글자에 반영했습니다. 나머지 자음들은 기역에 획을 더해 키읔을, 니은에 획을 더해 디귿을 만들고 디귿에 획을 더해 티읕을 만드는 등 5가지 기본 자음에 획을 더하는 원리로 총 17자의 자음이 탄생했답니다. 모음은 아, 으, 이 3가지의 기본 모음을 서로 합성하는 원리로 총 11개가 탄생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한글 속에서 수학의 원리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바로 대칭입니다. 어떤 도형을 한 직선을 중심으로 대칭시켰을 때 겹쳐지는 것을 선대칭이라고 하는데요. 자음 중에서는 디귿, 비읍, 시옷, 지읒, 치읓, 티읕, 히읗이 선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한 점을 중심으로 180도 돌렸을 때 처음 도형과 완전히 겹쳐지는 것을 점대칭이라고 하는데요. 자음 중에서 미음, 이응, 리을, 피읍이 점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미음, 이응, 피읍이 점대칭인 것과 동시에 선대칭을 이루기도 하죠. 유레카! 과거 르네상스 시대에 인체는 해부학자와 예술가의 공통 관심사였습니다. 해부 그림은 과학의 산물이자 동시에 예술 작품으로 인정되기도 했죠. 예술가들은 자신의 작품에서 인체의 아름다움을 최대한 묘사하고 싶어 했는데요. 그래서 의사보다 더 인체를 과학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자신들 나름대로 인체 해부 작업까지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방면에 재능이 있었던 천재 예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역시 해부학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다빈치가 인체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좋은 예술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는 인체 구조를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다빈치는 연구를 거듭할수록 인체 구조 자체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30구가 넘는 시체를 해부하고 자세한 해부도를 남겼는데요. 뼈와 근육의 구조에 관심이 많아 매우 정밀하고 세밀한 골격과 근육의 해부도를 남겼습니다. 손의 구조에 대한 그림은 거의 완벽할 정도이며 어깨 근육 역시 정확하게 그려냈다고 하네요. 그는 심장이 4개의 방으로 되어 있다는 것과 판막의 역할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가 남긴 자궁에 들어있는 태아 그림은 그의 해부도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빈치는 시대를 앞서간 위대한 해부학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빈치는 자신의 해부학 연구 성과를 파비아 대학의 델라토레 교수와 함께 출판하기로 계획했는데요. 하지만 토레 교수가 사망하면서 이 계획은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빈치가 사망한 후 그의 수많은 원고는 많이 유실되었는데요. 그의 해부도 역시 세상에 알려진 것은 그가 죽은 지 200년 뒤였습니다.